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네, 본질에 앞서서 긴급 현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을 본 측이 없는 것 같은데요. 둘 다 루저 아닌가요? 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면 셧다운과 구조조정에 개입하면서 최대한 이스타항공을 슬림화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미지급금 해결 등 선결 조건 이행을 촉구했고요. 결국 알짜만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면서 제주항공에 11개 노선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가항공 시장 독점지위를 부여하고 결국 제주항공은 혜택만 받고 인수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때에 다른 고려가 있었는지 저는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혹시 그렇게 제주항공의 많은 노선을 배분한 것이 이 M&A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업 인수놀이는 1,600여 명 노동자들의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구조조정, 고용부단에 시달렸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도 이스타항공에 해당되지 않았고요. 노동부는 수백억 넘는 임금체불에 수수방관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600여 명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 노동부나 국토부나 이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결렬이 되었을 경우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그 근로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달리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를 관계 부처에서 잘 찾아봐서 최대한 지원함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스타항공 지분의 68%를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소유는 창업주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정상화의 해법은 1,6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한 모든 지분을 내놓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분을 내놓는 조건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지급된 임금 해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든 과정에 이스타항공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기후 문제에 대한 과감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은 점진적 확대에 머물고 있고 산재보험 확대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기업 지원 정책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국판 뉴딜이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된 건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는 뉴딜과 같이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뉴딜이나 또 일자리 창출 등 그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에 대한 축적된 정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꺼내고 또 새로 지혜를 모아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판 뉴딜을 만들게 된 계기가 원래도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 그냥 잘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대전환이 필요한 거냐, 이제 후자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자 하는 차원에서 그 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 안이 완결된 것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그러나 그 뼈대는 새 기둥은 유지를 할 터이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는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대기업에 대한 그 재정 투입이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관계 당사자들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네. 다양한 노력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그래서 좀 밑이 튼튼한 그런 그 산업 구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에 농업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딱 농업이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그 보고 대회를 할 때 제가 이런 그 농업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지혜를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농약과 비료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생태농업이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입니다. 지난해 12월 EU는 2030년까지 유해 농약 사용량의 50%를 감축하고 그리고 이해 농지의 25%를 유기농지로 전환한다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생태농업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재래식 농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서 생산성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태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각보다 그 부분에 노하우도 쌓이고 있고 젊은 농민들이 그쪽에 투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자급 문제가 국민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문 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로 앞으로 식량 문제도 심각하리라고 보는데요. 식량 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한다고 하는 게 농민들의 오랜 요구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식량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곡물 중심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식생활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참 그 식량을 여전히 그 곡물에만 머물러야 할지 다른 식품까지도 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혹시라도 이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에서 이걸 무기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뭐 유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심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네, 그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 드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저희 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모범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실현 계획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 37%를 유엔에 약속을 했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 그 장기 저탄소 저감 목표를 새로 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LEDS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정부가 탁상 위에서 할 일은 아니고 산업계를 비롯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이나 또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전 국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어야 그래야 그게 시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먼 나중에 목표라고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보기 좋게 제시를 하면 그래놓고 뒷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또 많은 국민들이나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좀 더 의욕적인 안을 내놓아야 될 텐데 과연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네트 제로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선언을 한 바가 있고 시민들은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제일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그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비상 경제 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지금 현재 상황은 경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회적 인식의 틀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추진 전략 회의 거기에는 이제 민간이나 지자체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챙기실 작정입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함께 뭉쳐서 기후 에너지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 장관이 부총리까지 겸하면서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예, 이제 한국판 뉴딜의 세 축 중에 하나가 인재를 육성하는 것 더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일자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문제를 할 때 반드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 재편에 들어갈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사자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정도의 어떤 기구를 좀 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만 당사자들은 그 대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알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사노위가 네네.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가진 기구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완벽하지가 않고요. 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노사정 대화를 했는데 네.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기업 대표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함께 고통도 분담하고 과실도 나누는 이제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네, 총리님 들어가셔도 예. 됩니다. 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정부가 최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에 고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입법 예고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 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적용되는 산재보험 14개 직종에 대해서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특고 노동자 규모를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2018년도에 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166만 명에서 최대 2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인 전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하고 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저희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빠져 있는 그 전국민 고용보험은 가짜 전국민 고용보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얼개를 짜고 이렇게 해야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관님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으로 산재보험 확대 계획을 제출했는데 특기 노동자 산업재해 가입자 수가 2022년에 16만 6천 명 그리고 25년에도 16만 6천 명 플러스 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속 9개 직종의 산재 적용 대상자가 49만 5천 명인데요. 적용 인원은 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특고 인원을 21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3%이고 25년에는 8%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한국판 뉴딜에 저희가 성과 지표를 제출을 할 때 여기에 써 있는 인원 수는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특고에 대한 적용 방식에 보면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이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행 제도가 적용 제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 제도를 전제로 하고 한 숫자를 저희가 한 것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적용 제외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면 그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고용 안전망을 제대로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이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고분들, 플랫폼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건전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정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자력으로 건전성이 유지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 출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육아휴직 급여는 실은 일반 회계로 저는 돌려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처럼 소유재산의 15% 정도 수준으로 정부에서 좀 출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혹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하고 있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3대 대책 그 중에 이제 자살을 포함해서 산재로 희생되는 분들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급격하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산재로 희생된 분들이 그 감소하는 경향성은 보이고 있는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천에서 사고가 났고 이번에 또 사고가 나고 해서 정부로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원래 우리가 추진하던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보기도 하고 범정부적으로 산재로 인해서 생기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를 잘 살펴보시면 실은 원청보다 하청업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0대 제조업과 건설업이 연간 총 2천억 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은 내주하고 본 원청은 산재가 안 난 것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아무튼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정부도 함께
적극적으로 그 논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야 여야가 잘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그 법이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늘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제가 네.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국무회의에도 집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네. 또 주례회동도 그 방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 그 메일 보십니까?라고 여쭤보지도 않았죠. 네. 제가 이걸 묻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리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교통사고 현황, 미세먼지 수준,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6명이 죽어가고 1년에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보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산재 현황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대통령께 그걸 하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네.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아마 노동부에서 그걸 관리도 하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계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그걸 잘 국민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한테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금 산재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국민도 기업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판 뉴딜 계획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롭게 다시 쓰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경제를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산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전국민 고용보험, 누구나 안전한 중대재해 모든 국민이 안전해야 진정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